네, 이번에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환율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아주 공격적입니다. 엔화 약세를 계속 유도했는데 일각에서는 100엔대도 어제 일본 정부 당국자인가요? 100엔대도 괜찮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갖고 또 엔화가 다시 90엔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엔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아베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BOJ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이제 엔화가 절하되고 있지만 약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에요. 잘 안 믿는 거죠, 시장에서. 일단 과연 이제 아베가 의도했던 대로 양적 완화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갚으면은 훨씬 더 싸게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그런 게 좀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국내 자산 같은 경우 다 해외로 이탈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일본 사람도 저축도 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인구가 노령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일본도 많은 그 국채를 발행하면서 서민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나가다가는 결국 이제 일본의 국제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가면 결국 국채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국채를 안 사겠죠. 근데 이 일본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국가 부채가 GDP 20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2%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 갚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선택인데 과연 얘기했던 대로 잘 실행할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주춤거렸었습니다. 네. 자, 이 엔화 약세가 좀 주춤거리니까 우리 수출주들 같은 경우 이 N1 환율이라든지 물론 달러원 환율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율에 따라서 수출주의 이 이익이 또 증가했다 줄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반등을 좀 수출주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헤지펀드들이 어떤 거래를 했었냐면은 원화는 기조적으로 절상된다, 엔화는 절하된다 이런 이벤트를 놓고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수출주를 팔고 일본 수출주를 사고 한국 수출주를 팔고 한국 내수주를 샀었던 거죠. 근데 이 아베가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수출주가 올라왔었고 내수주가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엔화 이 절하의 그 기조라는 게 결국 아베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구 노령화라는 아주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런 얘기 안 했어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베가 이런 방침을 취해서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는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결국 엔화는 아주 기조적으로 절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우리나라 수출주를 다시 이제 따라잡는다 이런 건 되게 좀 위험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환율 문제는 논란이 확산되면은 환율 전쟁 이런 표현도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일본이 선택한 것이 환율 가지고 자기네들 살아보겠다 이런 의미고 그러면 주변국들의 부가 어떻게 보면 환율 때문에 이전을 해가는 이 근린공급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유럽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이제 불편한 시기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환율 전쟁이 결국 일자리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거저 돈을 주면서 결국 이제 미래 소비를 앞당기는 것을 계속 했었는데 이젠 재정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남은 방법은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뺏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전쟁으로 접어드는 거죠. 지금 유럽 경제가 굉장히 피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결국 환율 전쟁에 가담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현재 유로 환율 그러니까 한 1유로당 1.33달러 정도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적정 환율이 1유로당 뭐 한 1.53달러 정도는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정도니까 되게 배가 부른 거죠.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1유로당 1.07달러
그리고 이태리는 1.19달러 정도가 되면 간신히 회복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심각해지면 결국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제 한국은 어떠냐 하는 거죠. 요즘 한국 증시가 좀 소외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딴 나라는 올라가는데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과연 이러한 어떤 일자리 전쟁에서 한국이 결국은 이제 많은 걸 내놔야 되고 그럼 가뜩이나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큰 기업들이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결국 얼마나 수익이 나빠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돈 풀어서 우리나라 통화를 막 적산시켜 놓으면은 과연 그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잘 모르겠다. 일단 보고 하자. 그래서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자. 얼마나 깨지는지. 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잘 그 한국 증시에 가담을 안 하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외부적으로는 환율 문제 때문에 또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 하우스 푸어, 이 푸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 푸어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게 되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뭔가 대책이 좀 나올 듯 합니다. 근데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그 금융기관들은 부실을 좀 많이 떠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금융주들이 좀 반응을 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이제 그 하우스푸어의 근본적인 문제가 집이 안 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산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만약에 집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그 투자 수익률이 1.5%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을 사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집값이 50%니까요. 그걸 받아서 이제 정기 예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럼 정기 예금분이 3%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반이니까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 이득이 없다면 한 1.5%밖에 안 되는데 그 집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그게 한 연간 2%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투자한 돈에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 되니까 적어도 5%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줄 것이냐? 1.5%에서 5%까지 누가 올려줄 것이냐?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든 뭘 해서든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국채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장기 채권 시장은 국채에 의해서 완전히 의존되거든요. 완전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국채를 찍게 되면은 이 장기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서민이 힘든데 금리가 올라가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쾌하지 않은 부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은행이 좋죠. 왜냐하면 뭐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정부와 더불어서 이 가계 부실에 대해서 그만큼 이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토해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차라리 금리가 올라가면은 보험회사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은행만큼 이렇게 부담을 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보험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면 초과에 몰린 애플, 어제 주가는 12%, 장중에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다고 하는데요. 워낙 시장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계속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 생존 전략으로 저가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한다는 시장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뭐 레드오션으로 만들어서 중국 업체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환경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최근에 애플이 4인치 그 약간 소형 이 스마트폰을 주문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부품업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리면서 야 이거 진짜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약간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TDS, CDMA 좀 특별한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만을 위해서 그런 소형 그 이 휴대폰을 이제 제공한 것 같고요. 전면적으로 보급형을 뿌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애플이 그런 저가 스마트폰을 내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지난번에 그 태블릿 PC 시장에서 이미 아이패드 미니를 냈어요. 근데 기존의 아이패드를 엄청나게 잠식했죠. 별로 재미를 못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쿡은 뭐 그런 카니발라이제이션 별로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수익이 깨지는 거 보면 두려워할 만하죠.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에 납품하는 대만의 그 부품 업체들이 그렇게 이 저가의 부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인치 공급하는 것도 기존의 고가 부품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팀쿡이라는 사람 CEO가 이 저가 휴대폰을
추진할 만한 그런 입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 컨센서스 형성이 됐었거든요. 애플 내에서. 그러니까 그 임원들을 다시 그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옛날에 미국 가수 중에서 다이애나 로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자가 음반 기획사를 자주 바꿉니다. 근데 바꿀 때마다 히트곡을 터트려주죠. 대박을 내주고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떠나는 사람은 다이애나 로스형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애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cin토시도 그랬고 아이폰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수요를 딱 일으켜주는 건 좋은데 유지 계승 발전을 못하고 그냥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먹튀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른바 요즘 먹고 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IT 업종은 경쟁 구도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 외생적인 변수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근데 이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작지만은 않은 시장이고 상당히 업투데이트하게 좀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 같은데 오히려 내수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좀 어떻습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전자결제 시장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좀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찾는 아주 그 기호에 맞는 것들을 일일이 오프라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걸 쉽게 찾아주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모바일 쇼핑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결제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2월 18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비밀번호를 분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원래 넣고 찾았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이 전자결제 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즈니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 그 신용카드 수수료가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막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결국 전자결제의 그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외생 변수의 노출이 좀 적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성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전자결제는 이 개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좀 괜찮은 그런 비즈니스가 좀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자결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좀 무거운 것만 보이고 이러는데 또 안에 찾아보면은 이런 해법들 내지는 도출구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드렸는데요. 마켓 키워드였고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